안녕하세요. 블렌디드 러닝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저는 관악중학교 9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다 하고 계시죠? 처음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갑자기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게 됐을 때는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네, 어쩔 수 없는 블렌디드 상황에 조금은 그래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하면 특히 이런 블렌디드 러닝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이씨, 뭘 읽히지? 언제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또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한 학기 한 권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잡아서 한 권을 읽힌다.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의 어떤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교사가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이 책을 읽혀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학생들한테 다가갈 때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그 느껴지는 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걸 말로 언급을 해주시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 할지라도 꼭 가슴속에 이거를 이렇게 넣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보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왜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선생님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진짜 아이들이 책을 읽으니까 좋구나 라는 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책을 읽을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꺼운 책 같은 경우는 한 권을 완독하는 경우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데요. 읽으니까 좋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성취감, 뿌듯함 그리고 자기 나름의 그런 보람이나 의미 이런 걸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계획할 때마다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하게 하거든요. 모둠 활동 아니면 짝 활동. 혼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함께 읽으니까 더 좋다. 이 함께라는 건 물론 같은 책을 다 함께 읽을 수도 있지만 다른 책들을 읽더라도 이 책에 관해서 뭔가 소통이 있으면 저는 그거 함께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냥 읽는 것도 좋았지만 이것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읽으니까 더 좋더라 하는 그런 경험들 이걸 학생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ow에 관한 부분인데요. 왜가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놨겠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how, 어떻게,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과 관련 지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이 읽히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획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성취 기준과 관련 지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성취 기준과 관련 지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할 때는 하나의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흔히 말하는 진도는 진도대로 쭉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여서 물론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게 특히나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짙게 하려면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반드시 성취 기준과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그 학년에서 가르쳐야 할 어떤 성취 기준, 이 성취 기준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의 여부를 보는 것이 평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좀 더 정교화되려면 성취 기준과 관련 지역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학생의 활동을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관찰을 하면서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성취 기준에 도달했을 때 내가 제대로 책을 읽혔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또 스스로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도 제가 다양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사례를 보고 들었는데 성취 기준과 연결해서 읽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성취 기준과 연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또 평가와 바로 연결을 해서 수업 계획을 짜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도 조금 더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왓은 어떤 책을 읽힐 것인가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거 뭐 선생님들 다 잘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관심사인 거죠. 이게 교사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 학생의 관심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생각했을 때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좀 환경과 관련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관련된 책들을 이제 목록으로 정하셔야 될 거고요. 또 교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지금의 관심사, 예를 들어서 진학을 앞둔 친구들에게는 뭐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힌다든가, 이제 막 중학교에 와가지고 책 읽기 자체를 조금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뭔가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즐겁게 읽을 만한 그러한 것들로 목록을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책들은 뭐 물고방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에서 이렇게 목록들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읽어보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그러한 단체들의 목록을 이용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법인데 다양한 수준의 책들을 좀 구비를 해서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을 올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작년에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녀서 그런지 읽기 능력 자체가 되게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10분 독서를 시키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수준의 책들을 읽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읽기 상황, 읽기 수준을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목록을 정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면 이 정도는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 사안인데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뭐 다양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프로젝트 수업으로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프로젝트 수업도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PBL 웍스라는 데서 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메인 DC형
프로젝트 수업이 있고요. 디저트형 프로젝트 수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메인 디시라는 건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프로젝트가 하나의 단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디저트형이다. 그러면 이거는 성취 기준에 기반한 단원은 그거대로 진도를 나가고 진짜 플러스 알파로 하나의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것, 이게 디저트형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하나의 단원처럼 구성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프로젝트를 결합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려면 당연히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원처럼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책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또 탐색을 하게 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으로 다른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력적 독서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궁금해하는 궁금증이라든가 더 탐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하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서 이것을 또 혼자만 보거나 혹은 제출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또 자기 스스로 작품을 또 자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연결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이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꿈 너꿈 프로젝트라고 제가 작년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던 그런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 그리고 각자 그런 책을 읽으면 짝을 지어서 짝과 서로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구술평가를 보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좀 일찍 보잖아요. 제가 이거 2학기 때 진행을 했었거든요. 기말고사 보고 나서 그 이후 시간에 구술평가 하느라고 준비한 것들을 좀 다시 모아가지고 보고서로 써서 제출하게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이게 계획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진로랑 관련해서 좀 읽을 책을 골라보게 했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책, 그 홀랜드 관련해서 간이 검사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진로 시간에 벌써 했기 때문에 그걸 펼쳐놓고 관련돼서 좀 자기가 자기 진로랑 연관되는 책들을 고르게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 짝을 정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리뽑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정말 무작위로 인터뷰 짝을 정했고요. 제가 이때 인터뷰 짝을 정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 읽고서 뭔가 구술평가를 하고 이런 것을 학생 개개인이 하게 할 수는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걸 개인별 활동으로 했을 때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됐어요. 특히 이거 제가 작년에 진행했었던 건데 학생들이 학교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과연 혼자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짝을 지으면 그 짝의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짝과 함께 하는 활동, 짝 활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는 목표 세우기인데요.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 제일 첫 차시는 항상 목표 세우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책을 읽게 했습니다. 진로 관련된 책이었는데 제가 좀 질문을 마련을 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책을 읽게 했고요. 이것을 좀 공유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 쓰는 걸 구글 문서에만 쓰는 게 아니고 패들릿으로 서로 좀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짝과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 질문을 만들었고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관찰했었던 것을 좀 쓰게 했습니다. 이때가 2학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학교에 많이 나오지 않은 그 작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되게 좋지만 이야기를 못 나누게 되거나 이러면 평소 얘가 어떠한 학생이었는지를 관찰한 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인터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였고요. 그리고 이제 짝과 인터뷰를 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게 했고요. 구글 문서에. 그리고서는 구술평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 페어덱을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은지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구술평가에 대한 이게 뭐 평가 기준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준비를 시키고 또 아이들이 또 직접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또 이렇게 달아보고 하는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면이었을 때 구술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구술평가 보고 나서 이 학생들은 바로 시험을 봤거든요. 기말고사를.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전환기 프로그램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 인터뷰한 내용, 친구 인터뷰한 내용과 이제 자기가 책 읽은 내용을 합쳐가지고 보고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초반에는 그래도 좀 괜찮게 진행이 되는데, 이 뒤로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이때 좀 코로나 심해져가지고 학교에 계속 못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동력이 떨어져서 저는 수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15차 시는 맨 마지막 차시로 이제 프로젝트 평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할 때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련된 성취 기준을 했는지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한 차씩씩 들어갔었어요. 일주일에 한 차씩. 그리고 저 말고 다른 국어 선생님이 또 3시간 동안 수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국어 선생님께서 저랑 의논을 해서 제가 한다고 한 것들은 거의 다 다루지 않고 가볍게 혹은 가볍게 다루고 지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좀 의논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했었던 거는 저는 수행평가로만 진행을 했었어요.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후루룩 훑고 넘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제가 썼던 블렌디드 수업과 평가 라는 책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제 책 진로 관련한 책을 고르겠고요. 도서관에서 골라간 책을 여름방학 때 대출을 해서 장기 대출을 해서 방학 동안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뽑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짝을 정했고요. 그리고 또 구술 평가를 좀 모둠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짝을 합쳐서 모둠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계속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업 첫 차시에는 목표 세우기 활동을 해요. 그 목표 세우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프로젝트는 이러이러이렇게 이뤄질 거야 라고 학생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이렇다는 걸 학생들이 조금 인지를 한 다음에 이 2단계에 나와 있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이 프로젝트 왜 할까? 하면 무엇이 좋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이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사가 이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어 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학생 스스로 자기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훨씬 더 오래 남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1학기 때 진행을 했을 때 온라인 상황에서 그냥 구글 문서로만 받았었는데요. 이게 좀 좋은 내용이라 서로 공유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대면 수업할 때는 이걸 서로 발표를 하게 해서 친구들은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좀 나눌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패들렛으로 구글 문서에 했던 것을 다시 복사해가지고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2-2번을 보면 2-1번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좋은 거야 하고 프로젝트의 의미, 프로젝트의 목표 뭐 이런 걸 세워보는 건데요. 그것과 조금 별개로 나한테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2-2번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학생들이 조금 수준이 있는 학생들은 2-1번 세운 것과 2-2번 한 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좀 완전히 다르게 세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짝활동이다. 그럴 경우에 나의 목표는 내가 맡게 된 짝과 사이좋게 이렇게 뭐 활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자기 각자 세운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요. 이게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그 공유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패들렛을 이용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패들렛을 하면 또 댓글을 달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2-1번, 2-2번을 쓰게 하고 댓글을 달아서 친구들이 한 것에 대해서 좀 격려를 해주게 했죠. 예, 프로젝트 전체의 목표,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목표를 세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활동은 채점 기준표를 읽고서 지금 자기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는 활동이거든요. 이 표를 루브릭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번역할 때 우리말로 채점 기준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채점기준표라는 번역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꼭 채점기준표라고 하면 당장 점수를 매겨서 수행평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이런 루브릭들은 수행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것 말고도 자기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아주 잘 쓰이거든요. 실제로 여러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 루브릭을 수업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채점 기준표라는 말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배움 확인표 정도의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일상적으로는 루브릭을 채점 기준표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선 저는 채점 기준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에게 이제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프로젝트 전체 목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채점 기준표를 제시를 하고 지금 네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생각을 해서 써보게 합니다. 여기 A, B, C, D의 네 단계가 있잖아요. 수준이 있는데 A가 아니라 B, C, D인 그런 항목은 뭐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유도 써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5번에 보면 그 요소들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A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전략을 세워보게 합니다. 이것도 대면 수업이라고 하면 2-4번은 각자 하고 2-5번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모둠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얘들아 나는 어떤 게 좀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모둠에서 돌아가면서 그거는 이러이러이렇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조언을 하면서 그 모두모니 같이 의논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걸 온라인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린 해결은 이것도 역시나 패들렛이었죠. 그 패들렛에 자기가 세운 자기 전략을 올리면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게 학생들이 한 패들렛인데요. 여기 이렇게 댓글 보시면 친구들이 목표 쓴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댓글을 좀 골고루 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댓글 다는 사람들을 정해주는 편이에요. 활동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네가 한 거 뒤에 있는 사람 3명의 댓글을 달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좀 더 댓글이 골고루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느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댓글이 잘 안 달리겠죠. 그래서 좀 서운해하는 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패들렛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때는 첫 번째란 공지사항, 두 번째란 예시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자세한 안내와 그거에 맞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를 해줬거든요. 제가 예시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조금 빠르고 잘하는 학생들이 이 예시를 흉내내서 뭐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좀 배움이 느린 학생들도 친구들이 한 것을 보고 비슷하게 흉내내서 쫓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유의 힘이 정말 크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건 배움 진행표인데요. 수업이 시작할 때 항상 그 날짜를 쓰고 목표를 쓰고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나면 배우고 느낀 점을 쓰게 하는 게 제 수업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걸 온라인 상황에서도 그냥 했어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면 처음에 오늘 이러이러한 수업을 할 거야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공책에 먼저 그날의 목표를 씁니다. 선생님이 이런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할 거야 하고 목표를 쓰고 그리고 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하게 했습니다. 뭐 이 친구가 쓴 걸 보면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나의 진로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읽을 책을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자기의 생각을 썼고요. 그 밑에는 뭐 내가 왜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지 어떤 의의를 주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배움 진행표를 제가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차시는 책을 읽으면서 읽은 내용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으로 하면서 저희 학교가 과제형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구글 문서를 주고 어느 정도의 분량의 책을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자기 생각을 써서 제출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짝과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역시 구글 문서로 제출하면서 동시에 복사를 해가지고 패들렛에도 붙이게 했고요. 짝에게 당연히 댓글을 또 달아주게 했습니다. 댓글이 잘 안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체 문자로 좀 제발 댓글 좀 달아달라고 그리고 자기 짝이 읽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기 짝이 올리지 않았다면 그 짝들을 조금 독촉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더 무서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힘을 좀 제가 빌려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이 차시에 관해서 학생들의 목표와 배우고 느낀 점이었는데 책을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책을 읽느라고 고생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방학 때 읽으라고 방학 숙제로 내줬는데 안 읽고 있다가 이렇게 막상 해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하느라고 바쁘게 과제를 한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3차 시도 또 책 읽고 정리하기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질문이 달라졌죠. 어, 오늘의 질문.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질문, 뭐 4번, 5번, 6번을 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해서 제출을 하고 패들렛에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에 학생들의 생각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고요. 예, 학생들의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뭐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교훈을 많이 얻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네요. 이제 어렵다고 한 친구도 있고 또 이 친구처럼 책 정리가 생각보다 쉬웠다. 나의 꿈에 관한 것이니까 쓸 게 많았다. 이렇게 생각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진로에 관한 생각이 확실한 아이들은 하기가 쉬워했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막 고민하면서 책을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좀 장시간 길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중간 점검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중간 점검을 넣습니다. 중간 점검하는 표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제일 첫 시간에 제시했던 그 루브릭의 내용을 약간 변형해서 넣은 것이고요. 첫 시간에 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지금 지키면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려는 용도로 이런 중간 점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상태를 표시하고 그것에 관해 자기 생각을 적게 하는 거였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내 진로와 관련 있는 책이어서 그런지 책을 읽을 때 집중해서 끝까지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 책 내용을 섞어 쓰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나아지고 있음. 여기다 표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내 짝은 말이죠. 라고 이제 짝을 관찰해서 쓰는 이러한 질문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짝과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 질문을 만들어 보는 과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읽고 그 친구에게 할 질문을 적어보니 그 친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고민이 되고 응원하게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썼네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3학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날 앨범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학교에 정말 하루 딱 등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게 진짜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앨범 사진 찍으러 왔을 때 짝 만났으니까 그때 인터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왼쪽에 보면 학생들 전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요. 담임 선생님들께도 조금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면담한 것을 녹음하고 녹음한 것을 다시 이렇게 풀어가지고 면담한 후에 그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이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네이버 클로바 노트나 이런 걸 이용하면 녹음한 거 금방 풀어서 전사를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면담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구술평가의 문항을 세 문항을 줬거든요. 첫 번째의 그 카테고리는 나에 관한 거예요. 나와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질문들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짝과 짝이 읽은 책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거. 그 카테고리 질문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가 이게 이제 송승훈 선생님 구술평가 그 유형을 제가 따온 건데 조금 더 학생들이 준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미리 좀 질문을 짜보면 좋겠다. 이 친구가 나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나는 진짜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상 질문을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 질문과 예상 대답을 써보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왔을 때 구술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구술평가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섹션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첫 번째가 나에 관한 거, 두 번째가 짝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섹션이 조금 아까 봤던 짝이 나한테 이걸 물으면 나는 그걸 대답을 할 거야 라는 게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질문을 뽑아서 세 번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형태가 조금 복잡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구술평가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좀 자세하게 안내를 했고요. 이건 지금 PPT가 아니라 이제 구글 슬라이드에 얹힌 페어덱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페어덱이라는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그러면 그걸 바로바로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저는 대면 수업 학교에 왔을 때도 학생들에게 페어덱을 이용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학교에 그때 이제 와이파이 설치가 다 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크롬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하는 방법을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규칙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채점 기준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했죠. 이러이러한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준비를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자, 이게 학생들이 지금 이때는 크롬북을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했네요. 핸드폰으로 자기가 진로 관련된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다 읽었는지 이를 점검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구술평가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관해서 학생들이 올린 답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제출하면 바로 교사 화면에 이러한 답변들이 뜨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실제 구술 평가를 봤을 때 채점 기준표였거든요. 1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 말하기 내용, 말하기 유창성 뭐 이렇게 해서 채점 기준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만들 때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발언이 제가 생각할 때도 발언 하나당 그래도 한 1분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발언 시간을 1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채점 기준표에 적시하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해보고 나서 이 채점 기준표를 양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구나. 좀 질적으로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을 또 하고 말을 천천히 하고 늘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루브릭에 시간 제한을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경우에 저 대답이 그렇게 석연치는 않아도 제시된 시간을 넘겼네? 그러면 점수를 잘 줘야 되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를 만들 때 웬만하면 좀 질적인 내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는 좀 양적인 기준을 쓴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발언이 3번이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3번이 어떠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하기 내용에 보면 그 횟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횟수는 이걸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양적인 것을 제한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애매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양적인 것도 질과 연결됐을 경우에는 저는 채점 기준표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이걸 표시를 할 때 딜레마가 생기지 않는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해도 고민을 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채점 기준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매번 만들어 놓고 매번 바꿉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학생들이 도서실에서 지금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연습을 하는 장면이고요. 아까 그 페어덱 슬라이드에 있었던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술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안내입니다.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학교에 안 왔거든요. 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서 구술평가 문항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게 과제로 나갔습니다. 예, 학생들의 과제고요. 그리고 구술평가를 보기 전에 자기가 채점기준표를 살펴보고 나는 아마 이런 점수를 받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해서 점수에 해당하는 것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적어보고 구술평가할 때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이런 식으로 극복하면 좋겠어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기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좀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자주 등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과제들을 자주 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쓰는 자기의 상태를 살피는 그러한 과제인 거죠. 이 학생들이 그 배움 진행표를 쓴 내용인데요. 여러 질문을 보고 답해보며 구술 연습을 하니까 조금 더 안정되고 말을 더듬는 실수가 많이 없어졌다. 역시 직접 말하면서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썼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술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1시간 들었는데요. 이게 구술 평가가 한 반 전체를 하려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국어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1시간을 빌려서 2시간을 이어서 구술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술 평가를 하실 때 1대1로 교사와 학생이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짝과 둘 교사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뭐 넷 혹은 여섯 이렇게 모둠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여러 친구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 생각들 이런 걸 들어보면 자기 진로를 찾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술평가를 이렇게 모둠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채점한 건데요. 왼쪽처럼 표시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좀 종이 낭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채점할 때 한번 해보고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표를 바꿔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가 평가를 하고 나서요. 자기가 이번에 평가에 실제로 해보니까 이 정도 점수가 받을 것 같다 라고 예상 점수를 써서 저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자기가 8점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하고 해서 제출을 하면 제가 오른쪽에 비공개 댓글로 야, 너 있잖아. 근데 실제로 이러이러해서 실제로는 몇 점이야 하고 제가 점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것도 자기 상태와 수준을 좀 학생들이 파악을 해보게 하기 위한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질문들 중에서 첫 번째 섹션에서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질문이 뭔지 이유를 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섹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고 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질문이 뭔지 써보고 그리고 구술평가 전체에 대한 소감을 또 이렇게 써보게 했습니다. 그냥 소감을 쓰라고 하면 이야기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해서 써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쓴 소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공개 댓글로 댓글을 남겨줬는데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준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날 너무 떨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서 하다가 중간에
울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학생들이 좀 같은 모둠의 학생들이 이 학생을 좀 다독여 가면서 어쨌든 구술평가가 끝나긴 끝났거든요. 저도 되게 조마조마했었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비공개 댓글을 단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면 이렇게 댓글 단 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달았던 댓글들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술평가가 한 텀이 끝났고, 그 이후에는 시험을 보게 됐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구술평가 내용을 이제 보고서로 바꾸어서 제출을 했는데요. 요것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만 넘어가겠습니다. 개요를 짜라고 그랬고요. 근데 이제 소제목을 붙이고 개요를 짜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그대로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소제목을 좀 멋지게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홍치 기준과 상관없이 좀 소제목 붙이는 연습을 좀 시켰거든요. 그래서 페어덱을 이용해서 글을 주고 소제목을 한번 지어봐라. 그리고 친구들의 소제목을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도 했고요. 전체의 제목을 그럼 뭐라고 지어볼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에 관해서 뭐 다양한 이런 소제목들을 냈는데요. 뭐 이걸 보면서 제가 뭐 이거는 아직도 여전히 너무 평범하고 이런 거 정도면 괜찮고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인 피드백을 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점 제목을 붙이는 실력들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제가 강조를 하니까 신경을 쓰는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나왔을 때 구글 문서로 글을 썼고요. 요 빨간색 표시가 크롬북입니다. 저 뒤에 칠판에 이렇게 네임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글쓰기에 쭉 단계가 있는데 지금 자기 단계가 어딘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칠판에 붙이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글쓰기 한 내용이고요. 여전히 저 제목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 첫 부분을 다 썼는지 확인하고 제목으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제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친구가 지은 제목과 소제목 어떤지 뭐 또 처음 부분 쓴 게 어떻고 그게 왜 마음에 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마음에 든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또 친구들 글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면 아 나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하고 또 배울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글쓰기 첫 시간에는 처음 부분을 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간 부분을 이렇게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부분 학생들이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계속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잘 쓴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예시를 좀 줘서 이런 것처럼 쓰라고 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시에는 이제 끝까지 써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구들과 인터뷰도 하고 글도 쓰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썼네요. 글을 쓰고 나서 선생님들 다 고쳐쓰기 되게 고민이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쓰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반별로 해서 그 학생들이 쓴 글을 전부 다 하나의 문서를 쫙 놓고 그걸 전부 공유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쓴 글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학생들의 제목이 좀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제목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화면인데 좀 잘 짓지 않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연습을 하니까 확실히 좀 나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갖고 왔고요. 구글 문서 하나에 쭉 모은 다음에 친구들 글에 피드백을 주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피드백을 주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읽은 게 뭐고, 내가 눈치챈 게 뭐고, 내가 궁금한 게 뭐다,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뒷부분에는 친구들의 이거에 의거해서 피드백을 주면 나는 이런 자세로 받아들여야 돼.
라는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피드백의 경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연습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상호 피드백의 문화가 조성이 돼야 조금 더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서로 피드백 글 끝에다가 요렇게 붙여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차시에 프로젝트 평가를 했습니다. 제일 첫 차시에 자기가 했었던 그 패들렛에 썼던 걸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고 그 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줬던 그 채점 기준표 다시 주고 지금은 너 어떠냐 라는 걸 한번 써보고 했고요. 예상했던 것과 달라진 게 뭔지 그리고 왜 그런지 근데 여전히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지 이거를 이후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써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했던 그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책자로 묶어가지고 졸업 선물로 제가 이 책자를 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나꿈너꿈 프로젝트 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상 제가 막 대충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블렌디드 수업과 평가라는 책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후에 뭐 저희가 또 다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때 구체적인 것들도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